안녕하세요. 너희가 비뇨의학을 아느냐? 황희철입니다. 사실 원래 저희가 이 시작을 할 때 그 드렁큰 타이거의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오늘 여기 약간 좀 이제 안 맞아서 제가 좀 착각을 했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전립선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너무 영광입니다. 저희 전립선의 대가를 한번 모셨는데요. 별 말씀을요.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그랜드 비뇨의학과에서 전립선 질환을 주로 맡고 있는 이수영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병원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래요. 사실 특히 이렇게 추운 겨울날 네. 또 우리가 또 좀 따끈따끈한 또 술 한 잔 생각나는 계절. 근데 이 계절이 절선 비대증 환자들한테는 아주 고통스러운 계절이죠. 괴로운 계절이 시작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는데 뭐 약물 치료라든지 행동 치료, 뭐 그렇죠. 물리 치료 등등을 네. 하는데 또 반드시 수술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전에도 제가 올해 초쯤 여기 비욘디에 한번 초청해 주셔서 전립선 강의를 한 적이 있긴 한데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립선 비대증 수술이 정답은 아닌데 꼭 수술을 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강의는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거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하는데 뭔가 이렇게 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렇죠. 뭔가 좀 네.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 얘기를 한번 해주시겠다고요? 네. 이게 이제 비대증 수술하고 나서 환자도 만족하고 의사도 만족하는 그런 전립선 비대증 모양들이 있는데 어떤 케이스가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 제가 사례들도 좀 준비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앞쪽에는 제가 간략하게 그래도 저희가 전립선이 어떤 기관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는 저희가 먼저 알고 시작해야 되니까 그 부분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저 그림을 보고 너무 야하다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야하다고. 예, 죄송합니다. 네. 네. 자, 일단 전립선은 기본적으로 정액 액체를 만드는 기관이고요. 또 방광 안에 있는 오줌이 전립선 그 내부 안쪽 요도를 통과해야지만 오줌이 배출되다 보니까 전 이제 환자분들에게는 방광 안에 있는 오줌이 나가는 출입문 역할도 하고 정액도 만들어내는 기관입니다. 이렇게 보통 설명을 드립니다. 정상적인 전립선 크기는 보통 한 20g보다 작으면 정상이고요. 예, 쉽게 전립선은 크기가 작으면 좋습니다. 이게 문제는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드시면 호르몬 문제 때문에 쓸데없이 이게 커진다는 게 문제인데요. 네. 사실 뭐 30대, 40대 지나다가 50대가 넘어가면 그렇죠. 50대는 50%, 네. 70대는 70%, 네. 90대는 90%, 100세라면 100% 전립선 질환으로 불편함을 느끼실 테니까요. 그렇죠. 네, 굉장히 유병률도 높고요. 아마 50대 넘어가시는 분들, 지인분들 중에서는 물어보면 한 2분 중에 1분은 비대증 때문에 병원 다니고 계시지 않을까요? 저 곧 50 아닙니까? 지금 뭐, 네, 뭐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네, 전립선. 네. 사실 저는 이제 저도 뭐 배뇨장애를 그렇죠. 주로 보는 네. 사람이니까 저는 방광 쪽에 조금 더 진료가 좀 포커스되어 있긴 합니다만 오늘 전립선 너무나 중요하고 네. 좀 설명이 필요한 그런 장기죠. 예. 자, 이 모양을 보시면 우리 좌측에 있는 게 정상적인 전립선 모양이고요. 우측에 있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전립선 비대증의 전형적인 모습들. 예.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 뭐 호르몬, 노화, 식습관 이렇게 다양한 원인 때문에 전립선이 커지게 되고요. 가운데 보면 정상적인 전립선 내부 안쪽 요도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줌 나오는데 문제 없고 시원하게 잘 나오고요. 대신 비대증이 진행되면 이 양쪽 덩어리가 커지다 보니까 오줌 지나가는 이 가운데 전립선 요도라는 곳이 굉장히 좁아지죠. 그러면 첫 번째는 오줌 주기도 약해지고요. 어떤 분은 오줌 마려워서 화장실 가서 빨리 보고 싶은데 바로 안 나와요. 한참 기다려야 나와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대표적인 게 소변 보고 나서 왜 잔뇨가 다 나오지 않고 방광 안에 잔뇨 남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다 여기가 좁아져서 생기는 문제들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만 좁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반대편 그림이랑 비교해 보시면
오른쪽은 전립선 위쪽이 두툼하게 차올라요. 그러면 오줌 저장 공간을 아래쪽에서 이제 눌러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방광 자극 증상이라고 해서 자주 마렵기도 하고 급하게 마렵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새벽에 오줌 마려서 깨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말씀 들어보면 오줌 안 마려웠는데 물소리만 들어도 갑자기 오줌 마렵다는 느낌 올라온다. 손 씻다 보면 갑자기 안 마려웠던 오줌 마렵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 이제 마침 오늘 오전에 저한테 오신 그 62세 남자 환자분이 네. 우리 병원 저한테 오신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몰랐대요. 몰랐는데 입 닦고 입 헹구는데 본인도 모르게 소변이 줄줄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서 병원에 그렇죠. 오셨어요. 예. 그런 증상 나타나면 대부분 놀라시죠. 음. 예. 자,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비대증 증상들입니다. 뭐 잔뇨감도 느껴지고요. 자주 마렵고 오줌줄이 끊어지기도 하고 급하게 마렵고 어떤 분들은 마려워서 가다가 조절 안 돼서 팬티에 몇 방울 좀 젖거나 지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대표적인 게 오줌줄기 약해지는 거, 기다렸다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새벽에 오줌 마려서 여러 번 깨시는 거, 예, 이런 것들이 전립선 비대증의 전형적인 증상들입니다. 실제로 원장님 어때요? 원장님 환자분들 중에 어떤 증상을 그래도 환자분들이 가장 불편해하시는 것 같으세요? 보면 오줌줄기 약해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환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힘들어하는 건 오줌줄기 약한 것보다는 좀 자주 마렵거나 이게 자주 마려운 게 조절이 안 돼서 좀 급하고 이것 때문에 팬티에 좀 실수하는 것들. 예, 이 자극 증상들이 환자분들한테는 조금 더 괴로운 증상이실 것 같아요. 예. 저도 환자를 보다 보면 저 7번에는 야간요, 그렇죠. 4번에 있는 절방요와 요실금이 그렇죠. 그 병원을 찾게 되는 맞아요. 가장 주 증상. 그리고 막 잠자기 전에 막 여러 번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빈뇨가 막 잠자기 전에 한 4번 5번 가시니까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게 주무시기 전에 소변을 한번 보시고 주무신다고 누웠는데도 한 몇 분 안 지나면 또 뭔가 찝찝한 느낌 때문에 또 화장실 가시게 되죠. 막상 가보면 몇 방울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방광 자극 증상. 증상이니까. 그렇죠. 네. 자, 요 앞쪽까지가 일반적인 전립선 비대증 내용들이었고요. 오늘 이제 주로 강의해 보려고 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수술을 하게 되면 정말 도움된다. 했을 때 만족도가 아주 높다. 예,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어떤 경우냐면 방광 내 전립선 돌출, 우리가 의학 용어로는 IPP, 의사들끼리는 IPP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트라베지컬 프로스타틱 프로트루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풀어서 설명드리면 전립선 일정 부분이 방광 내로 돌출돼서 들어오는 걸 뜻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학 용어로는 IPP라고 얘기 드리는데요. 우리 뒤쪽에서 사진으로 한번 볼게요. 사진으로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시겠죠. 요거는 좀 확대시켜서 본 사진인데요. 방광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말씀드린 전립선이 있고 가운데 오줌 지나가는 전립선 요도라는 곳이 있고요. 근데 보시면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두툼하게 뭔가 올라온 게 보이는 게 있으실 거예요. 이 특정 부위가 방광 내부로 길이가 여기서 이만큼 들어온 건데 이거를 우리가 방광 내 전립선 돌출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다음 장 그림에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자, 좌측에 있는 게 여기가 방광,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전립선 쪽이고요. 전립선 크기가 정상 크기다 보니까 가운데 오줌 지나가는 길도 넓고 전립선 크기도 작고요. 자, 이렇게 커지신 분인데 특이하게 이쪽 편은 거의 정상 크기에 가까운데 한쪽 우리 하얗게 보이시는 부분, 여기가 방광 내로 삐집고 들어온 돌출된 부위입니다. 예. 이렇게 돌출되어서 들어와 버리면 오줌 나오는 실제 공간이 틈새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실제 전립선 크기에 비해서 더 좁아지게 되죠. 이런 분들 특징이 어떤 특징들이 있냐 하면 일단 첫 번째는 크기랑 무관하게 배뇨 증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죠. 예. 어떤 분은 전립선 크기가 한 20g 중반 후반밖에 안 돼요 하는데 우리 요속 검사라든가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배뇨 증상은 거의 전립선 크기가 50g, 60g 넘어가는 분들처럼 소변 불편하신 거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물론 크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는
굉장히 좀 슬프게도 이런 경우는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한테 많이 쓰는 약물이 뭐 전립선 좁아진 부위 벌려주는 알파 차단제라는 약도 있고요. 전립선 사이즈 자체를 줄여주는 약들도 있는데 문제는 이 두 가지 약에 대부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예, 튀어나와 있는 부분 때문에. 또 이런 케이스는 초음파 영상보다는 방광 내시경 검사로 내부를 확인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예. 이게 그러니까 사실 어느 한쪽이 해부학적으로 막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걸 약을 쓴다고 해도 큰 효과가 좀 네네. 떨어지고 그리고 초음파를 봤는데 그렇게 커 보이진 않은데 네네. 그렇죠? 예, 전체 사이즈는 거의 정상 크기에 가까우신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런데 환자분이 요속 검사해 보면 요속도 굉장히 낮거나 잔뇨도 많이 남을 수도 있고요. 방광 자극 증상이 심하신 경우도 있고. 예. 자, 조금 더 우리 이해하기 쉽게 대표적인 사례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두 가지 케이스인데요. 한 분은 전립선 크신 분, 한 분은 좀 작으신 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자, 71세 남자 환자분이었고요. 환자분이 주로 불편해하시는 증상들이 오줌 줄기 너무 약해요. 그리고 오줌 마려워서 오줌 양이 많으면 오히려 오줌이 더 안 나오고 기다려야지 나오고 힘줘야 나와요. 그리고 오줌이 여러 번 끊어진다. 그리고 다른 분들처럼 자주 마렵고 급박하게 마렵고 새벽에 마렵게 계시고 앞에 말씀드린 대표적인 증상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전립선 크기는 보면 전립선 초음파로는 한 52g, 20g보다 작으면 정상인데 한 2배 조금 넘게 커져 있는 사이즈고요. 크시네요. 네, 큽니다. 그리고 소변 보고 나면 잔뇨도 많이 남고요. 한 140g, 140ml 정도 남고 혈액 검사에서 전립선 암 수치는 뭐 큰 문제 없었고요. 자, 이분 또 처음 오셔서 처음부터 나 수술할래요 하시는 분들은 사실 잘 없어요. 예, 대부분은 먹는 약물 치료부터 시작을 하는데 6개월 정도 약물 치료를 했는데도 환자분 증상 개선이 없었습니다. 이분은 어떤 초음파로 어떤 모양이셨냐 하면 요 첫 번째는 이제 방광 초음파인데요. 자, 여기가 우리 방광을 정면으로 봤을 때, 측면으로 봤을 때입니다. 까맣게 보이는 이 네모난 공간 안에 까만색 부분은 우리 방광 안에 들어있는 오줌이고요. 아래쪽이 희미하게 보이겠지만 뭔가 동산 올라온 것처럼 볼록 튀어나온 게 있어요. 제가 여기 사이즈 길이를 좀 측정했는데 거의 한 2cm 가까이 됐습니다. 방광 안으로 이 돌출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PP, 방광 내 전립선 돌출이라고 얘기하고요. 측면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보기 쉬우실 것 같아요. 뭔가 정말 혹덩어리 튀어나온 것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는데 굉장히 심하신 경우였어요. 예. 어떻게 보면 그냥 방광 암 암, 같기도 그렇죠. 하는 네네, 그런 맞습니다. 느낌이긴 하네요. 이게 저희야 방광 내부 전립선 위치에서 들어온 6시 방향에서 튀어나온 혹이니까 방광 내 돌출, 전립선 돌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혹들이 예를 들어서 이 방향이 아니라 12시 혹은 가측에서 이런 게 튀어나와 있다 하면 정말 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실제로 네. 요즘 왜 원장님 그 건강 검진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건강 검진을 하고 오셨는데 초음파를 봤더니 어. 검진센터에서 이건 방광암이야. 맞아요. 그렇게 오셨는데 봤더니 이렇게 IPP. 네네. 그렇죠. 네. 전립선이 방광에서 돌출했던 경험들이 좀 많이 있죠. 많죠. 네. 이렇게 방광 내로 진짜 전립선 돌출된 경우도 있었고 실제로 진짜 암인 경우도 있었고요. 그럼요. 네. 네네네. 자, 요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야,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라는 영상이고요. 전립선을 좀 확대시켜서 좀 자세히 들여다본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립선 경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입니다. 네. 전립선 모양이 제가 뒷장에서 일반적인 이 정도 사이즈 될 때 이 전립선 돌출이 없는 분 전립선 모양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 비교해서 보시면 자, 오늘 저희가 사례로 들고 온 전립선 방광 내 돌출이 심한 경우고요. 옆쪽은 사이즈는 더 큽니다. 이분은 우리가 52g 정도 되는데 한 67g 정도 되는데 모양을 비교해서 보면 좀 차이가 있어요. 공처럼 생겼습니다. 네, 이분은 방광 안으로 크게 돌출된 건 없어요. 자, 우리가 가지고 사례로 들고 온 분은 뭔가 볼록하게 방광 안으로 누가 봐도 산처럼 튀어나온 게 보입니다. 옆 측면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네. 자, 이분은 전립선 크기 자체는
물론 큰 편이긴 한데 많이 크신 분들은 뭐 100g 넘어가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한 52g 정상 크기의 한 2.6배 정도 커져 있습니다. 다만 다른 분이랑은 다르게 방광 안으로 돌출돼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신 경우고요. 자, 요분 우리가 흔히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 비뇨기과 가면 정말 많이 하는 검사가 이 요속 검사라고 해서 오줌 속도 측정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68이라고 적혀 있는 게 실제로 오줌 본 양이고요. 14라고 적혀 있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줌발 세기, 오줌 최고 속도. 자, 적혀 있는데 이분 아래쪽에 보면 빨간색 오줌 주기 모양이 표시되어 있어요. 특징이 첫 번째는 오줌량이 좀 적다. 두 번째는 오줌 주기도 약한데 소변을 굉장히 나왔다 끊어졌다, 나왔다 끊어졌다 한 번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변 보신 시간도 굉장히 긴 편이었고요. 그리고 소변 보고 나서 문제는 잔뇨가 뭐 120ml, 140ml 정도 남았었고. 사실 저희야 좀 아는 너무 잘하는 모습이지만 실제로 저희가 환자분 그냥 일반적인 분들의 소변 보신다고 한다면 소변량이 한 300은 돼야 되고 그렇죠. 또 잔뇨가 좀 없어야 되는데 그렇죠. 소변은 68cc를 보셨는데 잔뇨가 140대니까 그렇죠. 실제로 소변 보신 양보다 남는 소변이 훨씬 많은 그런 모습이 되겠네요. 그래서 보통 너무 힘들겠어요. 일반적인 뭐 비대증이 없거나 약의 효과가 있는 분들은 보통 오줌 주기 모양 보면 이렇게 종 모양처럼 나오죠. 자, 근데 문제는 이 요속 그래프가 우리 전립선 비대증 약 알파 차단제랑 전립선 크기 줄여주는 우리 피나스테라이드라고 하는 그 약을 6개월 정도 복용한 상태에서 측정한 검사가 이 상태였어요. 너무 슬프네요. 그러니까 병원에 처음 오셨을 때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환자분께는 우리 이렇게 약으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다음 단계 치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지 내시경 검사를 해보자라고 얘기 드렸고요. 자, 우리가 내시경을 본 사진인데, 자, 여기가 전립선 내부 안쪽 사진입니다. 까맣게 보이는 여기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가 방광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인데 여기가 보통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되죠. 이분은 전립선 크기가 크다 보니까 환자분 입장에서 여기가 오른쪽 전립선이 되겠고요. 왼쪽인데 양쪽 전립선도 크지만 주된 문제는 여기입니다. 이분은 전립선 가운데 중엽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가 거의 방광 안으로 거의 주먹 들어가듯이 말려 들어가 버렸어요. 자, 이 옆에 사진을 우리 한번 보시면 얘는 어떤 사진이냐 하면 내시경 기구를 방광 안에 집어넣고 180도 회전시킨 상태에서 전립선 안쪽 들어온 입구를 촬영한 겁니다. 방광 쪽에서 그렇죠.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오줌 나오는 구멍이면 여기다가 내시경 기구를 넣었고요. 뒤집어서 여기다 카메라를 달고 여기를 찍은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까맣게 보이는 줄같이 생긴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방광 내시경, 연성 내시경 기부 사진이고요. 아래쪽에 보면 뭔가 공처럼 볼록하게 튀어나온 게 있어요. 여기가 우리가 초음파에서 봤던 방광 안으로 돌출된 부분입니다. 정말 컸어요. 우리 환자분 입장에 우리 전립선이 뒤집어서 본 사진이어서 여기가 전립선 위쪽이 될 거고요. 여기가 아래쪽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전립선 가운데 바닥 쪽이 방광 안으로 그냥 주먹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커지신 경우죠. 그러다 보니까 약에 반응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자, 환자분께 말씀드렸고 이제 이건 약으로 치료가 힘들어서 수술적인 치료 말고는 효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 다른 또 요즘 또 시술도 많이 잘 나와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로리프트라고 하는 시술도 있고 리줌이라고 하는 시술도 있는데요. 근데 다만 방광 안으로 이렇게 너무 크게 돌출된 경우에는 시술이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정답이긴 합니다. 자, 수술하고 나서 찍은 사진인데요. 자, 우리 방광 안으로 돌출됐던 부분들을 절제하고 났더니 까맣게 보이는 이 공간이 방광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구, 열려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이 내부를 이렇게 깎아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깎아내고 나면 요속 검사인데요. 수술하기 전에 오줌 줄기 최고 속도가 한 14 정도였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간헐요라고 표현하는데 오줌이 한 번에 나오진 않고 여러 번 끊어져서 나왔는데 네. 이제 일단은 오줌 주기는 많이 좋아졌고요. 예. 그리고 잔뇨는 한 10mm 미만으로 남고 아유, 훌륭하네요. 끊어져서 나오는 것도 많이 줄어졌고, 음. 다만 이분은 우리가 오줌 나오는 출구는 열어서 오줌 주기는 시원하게 잘 나오는데 두 번째 해결해 드려야 될 문제가 오줌 자주 마려운 문제, 급박한 문제. 오줌 자주 마렵고 급박한 문제는 전립선 돌출된 부위 때문에 방광이 자극돼서 생길 수도 있지만 왜 전립선 비대증 없는 분들, 여성분들도 급박한 느낌, 자주 마려운 느낌 똑같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방광이 예민한 것들은 수술 전보다 좋아지긴 했지만 어느 정도 남아 있어서 지금은 뭐 하고 있냐 하면 방광을 안정화시켜주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과민성 방광약 한 가지 복용하고 계세요. 이 약들은 한 6개월 정도는 복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약 복용 중에 계시고 지금은 그 자주 마렵고 급박한 느낌도 많이 지금 조절된 상태고요. 아, 이게 환자분 입장에서는 너무나 진짜 정말 무슨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그런 결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원장님, 그 IPP라고 해서 이제 전립선이 방광으로 돌출돼요. 네. 그럼 이게 수술의 난이도가 높거나 더 힘들거나 그런 건 어때요? 일반적인 전립선 비대증 큰 분들보다는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안으로 돌출돼 있다 보니까 방광 손상이라던가 아니면 방광 안에 우리 요관 구멍이라고 해서 신장이랑 연결된 두 가지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너무 좀 닿아 있으면 거기가 손상된다던가 하는 그런 조심 사항들이 있긴 한데요. 대부분은 큰 문제 없이 안전하게 수술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래요. 제가 오늘 그 이제 원장님 잠깐 질문 하나만. 네. 우리 김병호님께서 안녕하세요. 방광 내 전립선 돌출될 경우 유로리프트 시술도 도움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 이래요. 그러니까 이수영 원장님처럼 수술을 잘하는 분 입장에서는 유로리프트라는 수술을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의사들은 또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효과를 확 주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이렇게 돌출되는 경우에는 그렇죠. 이게 유로리프트라는 시술도 분명히 좋은 시술은 맞습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 좀 도움이 되냐 하면 지금 환자분들처럼 우리 전립선 중엽이 돌출된 경우가 아닌 우리 흔히 일반적인 전립선 비대증 양측 측엽이 많이 발달된 분들이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 그렇죠. 전립선이 이렇게 커져 있는 이렇게. 사람. 네. 이렇게 커져 있는 분들은 우리 유로리프트라고 하는 실로 양측을 이렇게 당겨버릴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도움되죠. 다만 이렇게 방광내로 전립선이 돌출된 경우에는 유로리프트라는 시술이 또 보험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했는데 환자분이 만족할 만한 효과를 이런 경우에는 얻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술보다는 수술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건 뭐 정답이에요. 방광내로 전립선이 돌출되는 경우에는 유로리프트 시술은 너무 송감했으면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건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네. 이거는 이렇게 수술을 하시는 게 원칙이에요. 네. 이렇게 돌출된 경우는 수술이 원칙이긴 합니다. 네. 네. 다음은 또 설명 듣고 네네. 또 질문에 답하도록 할게요. 네. 자, 이 사진은 우리가 이제 수술하기 전에 아까 전에 봤었던 초음파 사진이었고요. 이거는 수술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1-2주 정도 지나서 병원에 오셨을 때 우리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한번 보려고 측정했던 전립선 초음파 영상인데 다행히 방광 안으로 돌출됐던 부위는 깎여져 나가서 네, 내부는 이렇게 뻥 잘 뚫려 있습니다. 아니, 네. 지금 원장님이 너무 행복했을 것 같은데. 본인이 하고도 본인이 너무 네. 만족스러워서 이거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겠어요, 진짜. 예, 환자분이 일단 증상이 좋아지시니까 환자분도 만족하고요. 아, 이건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예, 그래서 나 혹시 우리 수술하고 나서 수술장에서는 좀 잘 잘려져 나간 것 같은데 또 나오고 나서 또 확인 한번 해봐야 되니까 예, 이렇게 확인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예. 이건 진짜 뭐 너무 훌륭하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초음파를 봐서도 이거는 방광 안으로 전립선이 누가 봐도 뚜렷하게 돌출돼 있겠다. 미리 예상해보는 경우가 이런 케이스였고요. 지금 가지고 온 케이스는 전립선 크기가 작습니다. 작아서 초음파만으로는 사실 방광 내 돌출이 아주 뚜렷하진 않았던 분이에요. 이 케이스를 한번 보면
63세 남자분이셨고요. 이분은 이제 50대 중반부터 좀 오줌 줄기 약해져요. 또 기다렸다 오줌 나요. 다만 이분은 다른 배뇨 증상은 없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방광 자극 증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병원에서 전립선 비대증 초기 진단받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알파 차단제라는 약을 장기간 복용을 했는데 크게 효과가 없어서 이제 저희 병원 찾아오신 분이었고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검사를 했더니 전립선 초음파에서는 전립선 크기는 한 29g, 한 20g보다 작으면 정상이니까 비대증이 있긴 한데 사실 이 정도 사이즈로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분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예, 전립선 크기가 크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변 보고 나서는 잔뇨가 꽤 남는 편이었습니다. 한 70cc 정도 남았고요. 뭐 PSA 전립선 암 수치는 문제가 없었고요. 이분은 저희 병원 오셔서도 일단은 알파 차단제를 다른 병원에서 저용량, 낮은 용량으로 좀 복용하고 계셔서 일단 용량을 최대로 올려서 한 3개월 정도 복용해 보셨어요. 했는데도 크게 효과는 없었고요. 예. 자, 이분 오셔서 우리가 전립선 초음파 본 영상인데요. 전립선 전체 크기는 한 29g. 예, 크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 전 분에 비해서 보면 정말 좀 애기 전립선입니다. 그렇죠. 예. 다만 모양이 전립선 경계가 여기서부터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끝나는데 위쪽이 뭔가 호리병 혹은 오리주둥이 튀어나온 것처럼 위쪽으로 살짝 볼록 튀어나오긴 했어요. 네, 심하진 않았고요. 살짝 올라가는 네, 것 살짝 같은데요, 올라왔습니다. 진짜. 네. 그래서 처음에는 대부분 이런 경우 약물 치료부터 시작하시죠. 예. 네. 자, 요거는 우리가 약 먹고 있을 때 요속 검사한 사진인데 자, 184라고 적혀 있는 게 소변 보신 양이고요. 7.8이 오줌 줄기 최고 속도인데 보통 요속이 비대증이 없거나 비대증이 있더라도 약의 효과가 있는 분들이 한 20에서 한 25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오줌이 많이 약해요.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오줌 주기가 힘 있게 올라와야 되는 게 뭔가 어딘가에 꽉 막혀 있는 것처럼 올라오지 못합니다. 예, 그리고 소변 본 시간도 굉장히 긴 편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요도 협착처럼 보이기도 그렇죠. 하네요. 네네.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방광 안으로 돌출된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감별해야 되는 게 요도 협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뭔가 폐쇄는 없는데 방광 수축력이 떨어져서 그렇죠. 예, 이렇게 약하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분야인데 그 언더액티브 네. 블래더라고 해서 이제 방광이 약간 좀 그렇죠. 그렇죠. 떨어져 수축력 있는, 떨어. 예, 방광 기능이 떨어져 있는. 수축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제일 예후는 안 좋죠. 그렇죠. 예. 어려워요. 예. 근데 뭔가 이때는 뭐 내시경도 보고 그렇죠. 예. 또 요역동안 방광 기능 검사라- 검사도 보고 해야 그렇죠. 되는 거니까. 해봐야죠. 자, 이분은 말씀드리고 우리가 혹시 돌출된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요도 협착이라던가 방광 수축력 저하 같은 것들을 감별하려고 이분도 일단 내시경 검사를 했어요. 내시경 검사가 비뇨기과 의사한테는 정말 중요한 검사죠. 그렇죠. 네. 보시면 전립선 내부 안쪽이고요. 오줌 나오는 방광 안으로 들어가는 틈인데 이 틈 사이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예, 전립선 크기에 비해서는 전립선 요도 내부는 굉장히 좁은 편입니다. 전립선이 우리가 가운데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 그림으로 보면 여기가 왼쪽이지만 환자분 입장에서는 오른쪽입니다. 그렇죠. 오른쪽이 반대편에 비해서 굉장히 크고 방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예. 자, 옆에 사진 보면 우리 아까 전에 봤던 분이랑 동일하게 내시경을 안쪽으로 집어넣고 180도 회전시켜서 들어온 입구를 찍은 사진입니다. 보면 환자분 입장에서 여기가 오른쪽 왼쪽인데 오른쪽 전립선 특정 부위가 뭔가 혹덩어리 튀어나온 것처럼 방광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근데 처음 우리가 컸던 분에 비해서는 작습니다. 예, 들어온 부위는. 자, 이분 또 마찬가지로 먹는 약으로는 개선이 안 돼서 말씀드리고 이분 또 레이저로 깎아낸 수술을 받았고요. 깎아낸 사진인데 여기는 정상적인 전립선 껍데기 피막이고요. 까맣게 보이는 게 방광 안으로 들어가는 구멍, 오줌 나오는 구멍을 이렇게 넓게 만든 거고요. 뭐가 뻥 뚫려 있네요. 자, 만들고 나면 야. 자, 이렇게 우리 먹는 약으로도 오줌 주기가 약했던 분들이 이런 식으로 나와야죠. 오줌 속도 정상이죠. 이분은 다행히
우리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광 자극 증상이 거의 없다 보니까 수술하고 나서 과민성 방광 약물, 방광과 관련된 약 추가 복용 없이 그냥 수술 이후에는 약 없이 지내고 계세요. 지금 소연 보신 양도 288cc 아닙니까? 그렇죠. 아, 네, 너무- 이게 아, 평소에 본인이 습관처럼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오줌 양이라고 하시니까 크게 자주 마려우신 것도 그러니까 없고요. 원장님 이런 네.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냥 전립선 비대증이 있대. 근데 나는 소연 보는 게 좀 안 좋아. 근데 병원에서 약 먹어 했더니 약만 드시는 거예요. 네. 근데 약을 드시는데 그냥 안 좋은데도 계속 드시는 거예요. 아까 이분도 50대 초반인가 중반부터 안 그렇죠. 좋았다가 60대 오신 거 아닙니까? 네네네. 아,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이 질환이 하루아침에 급격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다 보니까 오줌 주기가 한 예를 들어서 한 20 정도 나와야 정상인데 한 15, 뭐 10 이 정도일 때는 서서히 약해지다 보니까 본인이 이게 크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약한 건지 안 약한 건지 본인은 긴가민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 미만으로 오줌 세기가 나오고 본인이 느끼기에도 오줌이 너무 답답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때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는 그렇죠. 거고요. 아유, 네. 아이고 너무 훌륭하네요. 네. 진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줌 주기가 나오면 이제 약 없이 1년에 한 번씩 대신 병원에 오셔서 전립선 비대증 암 검진만 받아 나가시는 거예요. 이래서 원장님이 병원에서 볼 때마다 어깨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뽕이 이만큼. 네. 아유 정말 그래서, 너무 훌륭합니다. 네. 예. 이렇게 결론을 한번 우리가 내보면 이제 우리가 모든 환자분들이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이 사실 수술을 받을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워낙 요즘 전립선 비대증 약도 잘 나와 있고 크게 부작용도 없고 그래서 저도 병원에 처음 오시면 한 60-70% 정도는 먹는 약물 치료부터 시작하자고 말씀드려요. 근데 우리가 꼭 좀 전립선 수술을 했을 때 환자분이 정말 이런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서 환자 만족도가 크다, 좀 드라마틱한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케이스가 이렇게 방광 안으로 전립선이 돌출된 분들, 이런 분들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크기에 비해서 배뇨 증상이 크기가 작든 크든 배뇨 증상이 좀 심할 가능성이 높고요. 좀 안타깝지만 먹는 약으로는 방광 안으로 돌출된 부분은 증상 개선 효과도 없고 우리 크기 줄여주는 약을 써보면 이런 분들 이제 수술적 치료를 얘기 드려도 일단 먹는 약으로 버텨보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분들 약 먹고 한 6개월, 1년 정도 지났을 때 사이즈 측정해보면 전립선 뒤쪽 크기는 어느 정도 줄었는데 방광 안으로 돌출된 부분은 크기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쪽 부분 때문에 배뇨 증상이 생기는 그렇죠. 거니까요. 자, 이거 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방광 내시경 검사를 한번 받아봐서 좀 돌출된 게 뚜렷하다면 먹는 약보다는 빠른 게 좀 수술적인 치료로 넘어가는 게 좀 환자분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근데 있을 것 원장님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근데 6개월 정도 약을로 이렇게 유지를 하시네요 환자분들. 그렇죠. 저는 좀 빨리 보는 편이긴 한데. 저분은 본인이 좀 원하셨어요. 아. 저희는 이제 저희야 이런 케이스를 많이 보다 보니까 약을 먹고 나서도 크게 효과 없을 거라고 예측은 하는데 환자분이 일단 그래도 약 더 한번 먹어볼래요? 변경해볼래요? 그래서 환자분이 좀 만족할 만큼 납득할 만큼 충분히 한 3개월 정도, 6개월 정도 먹고도 개선이 없으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진료를 볼 때 처음에 정말 수술을 해야 되는 분은 저는 분명한 메시지를 드리거든요. 어제 그 73세 남자 환자분 그 AUR이라고 해서 소변 보지 못하는 그 네네. 방광 내 소변 폐색으로 요 폐색으로 오신 분 소변줄을 한 일주일 넘게 꽂고 계셨단 말입니다. 근데 전립선 크기가 무려 150g이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개월부터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나는 안 하고 지켜볼래 하다가 어제 드디어 이제 수술을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의사들은 알죠. 아, 이분은 꼭 수술을 하시는 게 좋겠고 그렇죠. 또 수술을 하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도 있고 물론 어려운 경우도 많이 그렇죠. 있지만요. 네. 그런데 방광 내 전립선에 돌출된 경우는 어쨌든 수술을 네. 이런 그렇죠. 경우는 저도 환자분한테 먹는 약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결국에는 이제 수술을 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얘기 드리긴 합니다. 근데 오늘 너무 케이스가 좀 약간 좀 자랑스럽네요. 아. 근데 원장님 오늘 우리가 좀 여기 질문에 좀 대답을 좀 하고 네네. 가셔야 돼요. 네. 일단 우리 PD님 지금 제가 여기 이동욱님부터 그러면 쭉 내려가면서 할게요. 그러니까 70대 남성분이시고 야간에 소변이 마렵다. 이거 그러니까 이건 좀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네네. 일단은
야간요라고 하면 이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선택지가 좀 몇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아까 전에 이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IPP라고 해서 전립선으로 그러니까 전립선의 방광으로 돌출을 해서 이런 폐색, 해부학적인 문제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수술하시면 정말 정말 좋아지실 겁니다. 그런데 야간에 소변을 보는 거는 일단 우리가 배뇨일지라고 그렇죠. 하는 일기를 네네. 좀 써서 네. 뭐 항이뇨 호르몬이 좀 부족한 건 음. 아닌지 또 방광이 좀 예민한 그런 모습은 없는지 그거를 확인하면 좋겠는데요. 일단 병원에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맞아요. 수술하면 좋아질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 답은 우리가 병원 내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다. 전립선 내 방광 내 전립선 돌출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항이뇨 호르몬의 부족일 수도 있고 방광의 예민 증상일 수도 있다. 네. 네, 야간요 증상은 사실 원인이 좀 다양하죠. 네, 네, 이거는 좀 한 생각할 가지만의 게 있어요. 문제는 아닐 가능성이 있어서 병원에 오셔서 정확하게 야간 빈뇨가 뭐 때문에 나타났는지를 배뇨일지도 한번 작성해보고 전립선 돌출된 게 있는지 비대증이 있는지 그런 것들 검사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 이거 N이라고 읽어야 되면 N 이터널인가요? 하여간에 안나 N 네, 하여간에 네. 그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원장님? 저 질문이 아버지가 전립선 비대증 약 복용 중인데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방광 내시경 검사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전립선 비대증 약 복용 중인데 저희가 이제 환자분 정확한 전립선 크기라든가 모양을 확인한 건 아니어서 예를 들어서 전립선 초음파 검사만 했다. 예,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줌 줄기 시원하게 해주는 약, 크기 사이즈 줄여주는 약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줌 줄기도 약하고 배뇨 증상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저라면 방광 내시경 검사를 권장드릴 것 같아요. 예, 들여다봐서 정확하게 이게 약을 먹었는데 진짜 전립선 비대증이 효과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전립선 비대증 문제가 아니라 방광 문제일 수도 있지 그럼요.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그 우리가 그 이제 사실 요 질문만으로는 조금 애매한데 어떤 증상에 호전이 없는지도 좀 궁금하긴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리프랙토리라고 해서 정말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경우라면 아까 전에 전립선 크기가 작아도 해부학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불편함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해부학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치료의 관건이기 때문에 뭐 필요한 경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다음에 이제 김인숙님 질문은 이건 뭐 원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겠죠? 네네. 어떻게 회복? 네, 뭐 언제 회복? 전립선 예. 수술을 받게 되면 회복하는 시간. 음. 수술 자체는 당일날 수술하고 음. 당일 오후 퇴원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워낙 기술들도 좋아졌고 내시경 기구 발달도 일어나서 회복도 굉장히 빠른 편이고요. 다만 수술 부위가 아물어야 되니 수술하고 나서 소변줄은 이틀에서 한 3일 정도, 환자분 회복 속도에 따라 다른데 그 정도 기간은 집에서 소변줄을 차고 일상생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2, 3일 정도 뒤에 오셔서 가지고 있는 소변줄을 빼드리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그리고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수술 부위가 완전하게 다무는 데는 한 2, 3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그래서 2, 3개월 정도는 너무 심한 운동이라든가 그런 것들만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심한 운동을 얘기하는 네. 거지 일상생활은 일상생활은 전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제가 이건 분명히 알죠. 이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그날 바로 오후에 귀가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50명 중에 한 분 정도는 하루 주무시고 가시는 것도 봤어요. 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그날 귀가하시고 회복은 크게 그러니까 아주 비장한 수술은 아니다. 네. 이건 분명한 것 네, 같아요. 그 환자분들이 받기 아주 큰 수술이라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직은 청춘이다. 아유, 그럼요. 청춘이시죠. 비대증 치료를 위해서 테라팜, 이제 알파 차단제고 네. 하이네. 근데 여기에 타다라필 5ml를 복용하고자 하는데 동시에 해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건 제가 얘기할까요? 네, 뭐 네. 같이 드셔도 되죠. 네, 같이 상관없죠. 드셔도 되고요. 네. 타다라필 그 5mg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그러니까 발기부전을 치료하기도 하고 자선 비대증을 치료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애매한 거는 하여간 하이네콜이라고 하는 약은 일반적으로는 잘 안 쓰는데 뭐 필요해서 드시겠죠. 근데 뭐 만약에 방광과 관련된 기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오래 살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타다라필 같이 드셔도 됩니다. 시간 크게 구애받지 않으셔도 돼요. 네. 다음 거 볼까요? 문상윤님 소변 볼 때 다른 불편함은 없고 야간에 소변이 마려워서 이것도 네, 비슷하다. 아까 전 질문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이게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불편해한 증상이 야간 그쵸. 빈뇨 증상이죠. 맞아요. 저도 원장님 저도 네. 요즘 이제 와요.
밤이 되면 네. 좀 저도 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음. 진짜. 야간요는 이거 경험 안 해본 사람 몰라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아침 기상 시간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어, 오줌 마려우면 한 간증 번 깹니다. 간증반성인 것 같은데. 아 이거 충분히 예, 문상에 이게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어떤 식으로 불편한지 저희도 충분히 공감되죠. 음. 굉장히 괴롭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전립선 비대증 문제일 수도 있고 음. 아니면 방광이 예민해서 깨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야간에 만들어지는 오줌 양이 많아서 깨시는 경우도 있고요. 예, 또 어떤 분은 검사했더니 야간 오줌 양도 괜찮고 비대증도 없고 그리고 방광도 크게 예민하지 않은데 나이가 드시면서 수면질이 얕아지다 보니까 이 수면 질 문제 때문에 깬 김에 화장실 가서 수면 보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비뇨기과 오셔서 몇 가지 검사로 정확하게 원인부터 찾아서 진짜 수술하면 좋아질 케이스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원장님이 드라마틱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네. 서핑 러버님이신데요. 감기약과 와 이것도 뭐 원장님 뭐 좀 있죠. 그렇죠. 예. 네. 이제 특히 전립선 비대증 본인이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 중에 겨울철에 술 드시거나 아니면 감기약, 특히 콧물약, 기침약 먹고 나서 갑자기 급성 요패라고 해서 오줌이 한 방울도 안 나서 응급실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이 감기약, 콧물약 같은 약들이 대표적인 부작용이 방광 수축력을 좀 억제시켜 버리는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오줌 나오는 우리 출구가 좁아진 상태에서 안 그래도 오줌 나오는 게 불편한데 거기다가 방광 짜주는 힘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특히 겨울철 감기약 드시는 건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본인이 전립선 비대증인 걸 모르고 계시는 분들. 예. 그렇죠. 약물 치료받고 있는 분들은 사실 크게 문제는 안 되고요. 예. 맞아요. 이거는 본인이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데도 그렇죠. 치료받지 않는 경우에는 안고 지내시는 예. 분들. 사실 근데 원장님 우리는 또 이거 있잖아요. 감기약도 감기약이지만 추운 겨울날 이렇게 술 네. 맞죠? 그렇죠. 이거 정말 술과 감기약은 네. 전립선 비대증에는 좀 정말 좀 쥐약이라고 해야 그게 되나? 쥐약이죠. 정말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아까 전에 김병욱님 아까 전에 대답했던 분 같은데 나이가 50대이시고 30대부터 주로 약하셨네요.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효과가 없었고 이거 약간 돌출일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이제 30대부터 오줌 주기가 약하다고 하셨는데 있죠. 그 우리 아까 전 사례로 보여드렸던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실 수도 있고요. 전립선 크기가 크지. 다만 이게 30대부터 오줌 주기가 약하신 경우는 우리가 방광 안으로 전립선이 돌출된 경우도 있지만 요도 협착인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경우는 전립선 비대증도 아니고 돌출도 아닌데 방광목이 높아서 생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원장님 네. 이거 진짜 맞아요. 네, 이게 우리가 흔히 방광경부라고 해서 오줌 나오는 방광 안으로 들어가는 구멍이 있고요. 예, 우리가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이시는데, 예, 그리고 전립선 요도로 이어지는 이 각도가 있습니다. 각도가 이렇게 보통 완만해야 되는데 비대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각도가 가팔라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특별한 원인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각도 문제 때문에도 요도 협착이라던가 아니면 전립선 비대증 심하신 분들처럼 오줌 주기가 약한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도 먹는 약으로는 치료는 그렇죠. 사실 안 되죠. 이런 경우도 안 되면 방광목을 낮추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몇 가지 검사, 특히 방광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원장님은 전립선에 있어서 좀 스페셜리스트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광목 이게 상당히 진짜 난이도가 있죠. 네. 어떻게 보면 꽤 있죠. 네, 난이도가 꽤 있습니다. 네. 기론이님이시고요. 40살이시고 화장실을 가시고 또 작네요, 그렇죠? 네. 돌출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돌출 얘기를 들으셨대요. 아. 야간요 말고 5시간만 지나면 깨시고 아직 나이가 너무 젊으시네요. 40살. 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참 애매하죠. 그러니까 정말 해박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수술을 하시는 게 옳긴 옳죠. 맞아요. 예. 네, 맞는데 다만 나이가 아직 40살. 예, 우리가 이제 뭔가 수술적 치료를 하고 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충분히 고민해보고 넘어가야 되는 게 또 역행성 사정이라고 해서 정액이 우리 성기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사정하고 났을 때 방광 뒤쪽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소변이랑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문제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엔 담당 진료 보시는 원장님께서 아직
수술은 추천 안 한다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환자분의 선택 사항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저는 근데 수술 부작용, 과민성 방광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역행성 사정, 그러니까 내가 오르가즘을 느끼고 사정을 했는데 정액이 보이지 않을 때 발기 이런 조금 문제는 아니고요. 네. 그런데 다만 이분도 저는 배뇨일지를 한번 그렇죠. 잘 써보시는 게 네. 오히려 그러니까 일단 증상을 좀 잘 조절하다가 그런데 이제 아까처럼 보면 수면 보는 패턴이라든지 수면 보는 증상이 어떤지를 살피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그래도 수술적인 방법을 고려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방광 내 돌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뭐 리줌이라든지 유로리프트처럼 좀 이렇게 좀 사정을 좀 이렇게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보다는 그러니까 수술적인 방법이 네. 좀 더 맞겠죠. 방법으로 따진다면.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는 배뇨 증상의 불편함이 더 크냐 아니면 내가 아직까지는 부부관계가 활발해서 수술 후에 역행성 사정에 대한 불편함이 더 크냐에 대한 비중을 좀 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이 기론이 님이 나이가 50대 60대 넘어갔다라고 하면 전 수술하자고 분명히 얘기 드렸을 거예요. 네, 그런데 좀 사실 나은 이래요. 사람이라서. 그게 예. 발기가 안 되는 건 아니니까 발기가 오히려 잘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변을 다 잘 보면. 음. 근데 이제 사정을 했는데 정액이 안 보이는 걸로 좀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술 부작용, 과민성 방광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수술 부작용, 과민성 방광은 상관없습니다. 네네네. 이거는. 예. 또 다음 분 한번 볼까요? 뽀시기님. 30대 남성이시고 하부 요관결석을 치료 중이신데 5mm로 줄어들었고 그렇죠.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좀 제가 말씀드려도 좋을까요? 이게 지금 사실요. 지금 아직 1cm 크기의 결석이 절반으로 줄었다라고 한다면 아직은 요로결석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요로결석이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회음부 안쪽이라든지 이런 찌릿한 증상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자위도 하셨고 줄어들었는데 전립선염이 동반될 가능성은 있지만 저는 이거는 요로결석을 먼저 해소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그렇죠. 네. 이게 보통 세석하고 나서 잔석이 방광 근처, 특히 요관 구멍 근처에 박혀 있으면 방광 자극 증상이 꽤 심하게 오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특히 꼭 요도염, 전립선염, 네. 방광염 걸렸을 때 증상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없던 증상이 세석하고 나서 생겼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도 남아있는 잔석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아서 남아있는 돌부터 먼저 해결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뽀시님 제가 요로결석을 알아봤거든요. 진짜 그렇죠. 요로결석은요. 뭐 정말 저랬어요. 회음부 안쪽이 간지럽고 찌릿하고 그러다가 너무 아프고 토하고 그렇죠. 난리도 예.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전립선염의 가능성보다는 그러니까 뭐 자위는 뭐 자위대로 근데 이거는 일단 결석을 먼저 해결해 보자. 네. 피부 암 통키님이시네요. 예. 30대 후반 남자인데요. 예전에 결석 때문에 탐슬로신산염이라는 전립선 약을 먹었는데 이 약을 먹으면 소변이 시원하게 많이 나오는데 먹지 않으면 소변이 약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럴 경우 전립선 비대증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아니면 약 때문에 좋게 보인 뿐인가요? 예, 이 탐슬로신이라고 하는 약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이 네. 많이 먹는 약이지 않습니까? 네. 전립선 우리 좁아져 있는 부위를 넓혀주는 역할도 하고요. 혹은 방광, 목 입구를 좀 벌려주는 역할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 피부암 통키님이 나이대가 30대가 아니라 막 50대 넘어갔는데, 그냥 검사는 안 받아봤는데 이런 약들 뭐 주위 분들이 먹길래 먹어봤더니 오줌 잘 나와요 했으면 전립선 비대증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은데요. 다만 30대 후반에서는 전립선 비대증이 사실 그렇게 흔하게 생기는 나이대는 아니죠. 그래서 물론 나이대에 흔하지 않게 비대증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지만 방광 문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이게 정답은 정말 검사를 받아보시는 건데요. 근데 요즘 보면 저는 이래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서구식 시기 그리고 이제 또 많은 좀 이렇게 근육질이라든지 몸이 좋으신 분들이거나 좀 약간 살이 있는 분이라면 전립선이 실제로 나이와는 무관하게 크신 분들이 있어서 그렇죠. 네네. 지금은 전립선 크기가 어떤지 평소 수면 보시는 게 어떤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예 저는 필요하다면 뭐 그러니까 증상 설문지도 해볼 거고 수면 보는 패턴을 볼 거고 전립선 비대증이다 아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셨어요? 사실 전립선 비대증 뭐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뭐 약물 치료 등등. 오늘은 수술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경우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고 또 언제는 이런 검사를 해보고 어떻게 치료하는 게 옳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전립선 수술의 스페셜리스트 이수영 원장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뭐 네, 사실 저희 전립선 비대증 치료가 워낙 다양해서 요즘 뭐 약도 있고 뭐 유로리프트 리줌 같은 좀 최소화된 시술 받는 방법도 있고 또 이제 수술 받는 방법도 있는데요. 사실 어떤 거 하나만이 정답이라고 하기는 사실 좀 힘들죠. 본인 나이, 그다음에 전립선 모양, 그리고 배뇨 상태 여러 가지를 다 따져봤을 때 본인한테 맞는 최적의 치료를 이제 담당 주치의랑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이런 분들은 약 시술 안 돼요. 이분은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만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요. 이런 강의들이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좀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2024년이 이제 오늘로 우리 방송 마지막입니다. 더 힙한 그런 내용으로 2025년에 찾아뵙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